안녕하세요. 네, 3부에 이어서 인사드립니다. 4부도 진행을 맡은 이론의 김규태 부국장입니다. 네, 지난 3부에서는 강원 지역에서의 평화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힘을 쓸 수 있는지, 청년 주체는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지, 그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4부에 대해서는 활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전한 내일의 일자리를 주제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뉴딜 시대의 사회적 경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 및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참여해 주신 패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오른쪽, 시청자 여러분에서 왼쪽 중심에 계신 분이 이제 강민정 한림대 교수님입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정입니다. 그 옆에는 김종곤 강원도 사회적경제 특별보좌관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왼쪽에는 최영미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협동조합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맨 좌측에는 조세훈 강원 사회적경제연대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제부터 4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교수님, 그 디지털 뉴딜과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림대학교에서 사회혁신 융합전공이라는 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학생들을 사회혁신가로 키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사회혁신 생태계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런 연구의 그 흐름 속에서 디지털 뉴딜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저의 연구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인데요. 먼저 디지털 뉴딜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디지털 뉴딜 시대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뉴딜과 연계한 사회 문제 해결형 기업 발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뉴딜이 이제 나왔는데요. 디지털 뉴딜이 나오게 된 등장 배경을 먼저 보게 되면 디지털 뉴딜이 이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우리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정보통신 기술 발전이 고도화되면서 이 사회 각 분야가 이미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는 것이 급속도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3차 산업혁명을 일으킨 신기술, 즉 정보통신 기술이죠. 이 신기술은 사회적 시간을 이런 생산 공정에서 해방시켰고, 또 제도와 환경은 그 시간을 실업으로 바꿔놓았다. 즉 이미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도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많은 그런 어떤 생산 중심의, 제조업 중심의 그 산업이 변화하면서 실업이 극도로 강화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미 세계는 저성장이 고착되어 있고, 한국의 경제 현실 역시 경기 회복에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를 극복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와중에 우리는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담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들으셨다시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또 초연결사회와 같은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산업, 또 이런 것들이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서 파괴적 혁신,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전혀 힘을 가지지 못한 어떤 작은 그런 세력들도 이런 어떤 혁신을 이뤄갈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파괴적 혁신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겪고 있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시대가 되었죠. 올해 초부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확산되면서 국가 간의 어떤 봉쇄가 이루어지고, 또 국가 내에서도 봉쇄가 이루어진 것들이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갑작스럽게 비대면 방식의 활동이 지금 강제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굉장히 가속화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의 그러니까 팬데믹 여파를 최소화하면서도 또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오던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고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국가 발전 전략을 세우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올해 7월에 한국형 뉴딜을 발표했고 디지털 뉴딜은 그 중에 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뉴딜의 어떤 정책적 핵심을 보게 되면 공공과 민간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이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것을 5G 통신망을 통해서 거대 클라우드의 이제 데이터 댐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집을 하고 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지닌 디지털 사업의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 AI로 이어지는 이 틀 속에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의료나 근무 혹은 비즈니스와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러한 그 기술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또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해서 사회 간접 자본 SOC 분야를 디지털화하는 그러면서 또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정책 목표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이러한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고 또 교육 환경 전반에 걸쳐서 비대면이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함께 추진하겠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산업으로는 4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데이터 네트워크 AI의 생태계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교육 인프라를 디지털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 또 SOC, 사회간접 자본을 디지털화하겠다. 이런 4가지 핵심 사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뉴딜에 보면 전체 10개 대표 과제가 있는데 그중에 디지털 뉴딜 관련 과제가 7개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형 뉴딜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뉴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에 보게 되면 한국형 뉴딜 사업 전체 예산이 160조 원인데 그중에 디지털 뉴딜 사업의 예산이 58조 2천억 규모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일자리에 있어서도 90만 3천 개를 창출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총 3개년 산업으로 1차 년도에는 이 망을 구축하고 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2년 차에는 이를 위한 어떤 육성 투자 그리고 3차 년도에 이러한 신산업이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면서 어떤 성과를 거두겠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뉴딜의 등장 배경과 또 디지털 뉴딜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다면 이제 이러한 그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한 그 어떤 정부의 발표가 있고 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관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이 비판적 관점은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 자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기보다는 지금까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그 움직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비판적인 관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디지털 기술의 인권 존중에 대한 규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그 디지털 뉴딜을 이야기할 때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할 때 많은 이해가 되는 것이 빅데이터, 또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과 같은 어떤 신기술 개발 그리고 이러한 것을 활용한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이런 쪽의 이런 관점들이 주로 이제 그 담론의 핵심을 이루는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면 이런 것을 해낼 어떤 노동, 그 노동이 또 이거와 관련된 어떤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게 되고 또 개인 정보가 침해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할 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에 대한 관점을 먼저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그 기술들이 많이 활용되면서 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산업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있고 또 국가의 감시 체제가 또 강화될 수 있는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뉴딜하고는 이게 좀 많이 관련이 될 수가 있는데 대개 디지털 뉴딜 사업을 보게 되면 어떤 대규모 네트워크 구축
또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따라서 그 민간 기업 위주의 투자가 이제 불가피할 텐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미 그 기업의 인프라가 굉장히 그 대도시 편향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바뀔 것인가, 오히려 그런 그 대기업이나 그 기업 인프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 그러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방 도시들에서 오히려 소외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의 좀 특별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산업, 새로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새로운 산업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인간의 노동의 형태는 어떨 것인가, 오히려 지금까지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노동 소외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은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수반되는 다양한 이제 기술 단순 데이터 정제라든가 이런 것에 많은 노동이 필요로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동안 산업사회에서 인간의 노동에 대한 소외를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것이 오히려 더 심화될 가능성은 없는가,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죠. 네, 이런 어떤 비판적 관점을 제가 이제 4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디지털 뉴딜 시대에 이러한 그 비판적 관점을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가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비판적 관점을 수용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보다 인간의 삶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역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뉴딜이 나오고 한국판 뉴딜에 나왔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사람 중심의 포용국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 중심의 포용국가를 얘기하자마자 그거 우리 사회적 경제에서 하는 얘기인데, 다 그렇게 사회적 경제에 계신 분들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가 바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연대, 협력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회적 경제가 이미 하고 있는 거를 아마 디지털 뉴딜에서 이렇게 딱 가져가서 쓰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책 방향성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2가지 정도로 봤을 때, 이런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예측되는 그러한 이미 우리가 예측 안 한 부작용들도 많이 생겨날 수 있는데 이미 예측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우리가 기술 혁신과 어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속에서 어떤 데이터 노동의 증가가 불가피한 현실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새롭게 나타나는 노동의 형태를 어떤 미래 노동자의 형태라고 본다면,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그 코로나 이전부터 이 디지털 기술을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그런 맥락의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시빅 테크놀로지, 시민 기술, 요즘은 AI가 나와서 시빅 AI라는 그런 어떤 이니셔티브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기술을 사회 문제에 활용하자라는 어떤 활동들이 그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경제에 존재하는 시민 자산, 그리고 사회적 자본을 활성화해서 이런 디지털 전환에 따르는 새로운 사회 문제에 사회적 경제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그 지역 중심의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이런 디지털 기술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사실 이 사회적 경제 역할을 이 2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첫 번째 이야기는 굉장히 구조적인 그런 어떤 접근이 필요한 이야기라 이렇게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만 오늘은 드려야 될 것 같고, 제 연구가 부족한 탓입니다. 오히려 이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사회 문제 해결을 해나갈 것인지,
그거와 관계된 논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을 연계해서 사회문제 해결형 기업을 발굴하는 방안이라는 주제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뉴딜에서는 DNA라고 했죠. 데이터 네트워크 AI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속에서 제가 이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 필수적으로 이 데이터 노동, 우리가 데이터 노동이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의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또 소프트웨어를 감수하는 이런 노동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어떤 노동시장에 취약한 계층들이 좀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게 제가 예로 든 것이 테스트웍스라는 그런 곳이 이미 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하는데 자폐를 가지신 분들이나 또 경력 단절 여성들을 이런 분들이 이런 데이터 구축 전문 인력으로 양성이 돼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이런 사례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 데이터를 또 활용하는 과정에서 또 오픈 데이터 포럼이라는 것이 출발해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련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리얼렌트 또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축산 분야에 이 친환경 지속 가능한 그런 농축 산업으로의 변화를 촉진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 인프라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인데요. 우리 그 사회적 기업 중에 마블러스라는 원래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사회적 기업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그 AI와 실감형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직업 체험이 가능한 그런 교육 컨텐츠를 버추얼 리얼리티나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거를 활용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을 활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 활용할 수 있다면 어디에 살고 있든 어떤 계급에 속해 있든 이러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어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어떤 사회 문제 해결이 교육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또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다양한 비대면 산업이 육성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기반의 플랫폼 의료 체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지털 기반으로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이제 원격 의료가 본격화되면서 오히려 그 동네 의원들, 그러니까 1차 의료기관들을 소멸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하시는데 저는 꼭 그렇게 되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안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 데이터들을 큰 대형 병원으로 보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런 환자나 지역 주민을 밀접하게 돌볼 수 있는 1차 의료기관들이 그러한 어떤 데이터를 가까운 곳에서 환자들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체제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원격 의료가 확대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비대면 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이걸 보게 되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또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돌봄 독거노인들을 위한 AI 스피커 같은 것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취약계층 또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AI 기술을 충분히 활용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비대면 산업 육성 쪽으로 보다 보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사회 안전망을 제공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새롭게 나타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이 부재하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을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들, 어떤 조직 형태들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또 경제사업 이런 곳에서 다양한 교육훈련, 재정관리, 경력관리 같은 것들을 손쉽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오히려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이런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해서 오히려 그 많은 그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산업이나 또 스마트 상점 같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간접시설에 대해서 디지털을 강화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 고령자들을 위한 그런 어떤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기술을 활용한 그런 어떤 시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또는 어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들도 구축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지금까지 디지털 뉴딜이 무엇인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디지털 뉴딜 사업과 또 디지털 전환과 관계된 그 내용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들을 말씀드렸고, 또 사회적 경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시각을 말씀드렸고, 또 마지막으로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 속에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런 디지털 기술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사회적 경제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인간의 삶에 더욱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복무하게 만들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을 통해서 더 많이 풍부한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발표 드렸고요. 지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아주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제가 지금 막 정리해서 갈무리 하려고 했는데 다 발표해 주셔서 제가 갈무리할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는 디지털로 인해서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사회적 경제가 들어가서 미리 예견되는 그 부작용들을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걸 기회를 삼아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패널 분들을 모시고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할 건데요. 네, 보시다가 뭐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저희 유튜브 채널 통해서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요. 질문 올려보시면 패널 여러분들께 이따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시다가요, 보시는 사진을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려주시면 경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토론을 이제 지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한 번 더 이제 디지털 사회가 갖고 오는 것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듣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회적 경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심도 깊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특보님께 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좀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거에 해서 정부가 어떤 형태의 뉴딜 정책을 통해서 이 지금 그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할 수 있는지 뭐 설명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먼저 일단은 지금 현 정권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아울러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강민정 교수님께서 저희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뉴딜 정책의 핵심 키워드 이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아까 발제에도 나왔는데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연결된 플랫폼, 그리고 또 이종 산업 간의 융합이라는 좀 단어로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나오는 이런 뉴딜 정책을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제는 발 맞춰갖고 빠르게 좀 선점을 해서 우리 강원도형 지역형 뉴딜 정책을 만드는데 우리가 좀 일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갖고 지금 강원도에서도 이에 발맞춰갖고 지금 엊그저께 포럼에서 저희 도지사님께서 나오셔갖고 뉴딜 정책과 연계되어 있는 강원도의 역점 사업을 좀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뒷단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통신망의 발달과 또 스마트폰의 이제 보급률 확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매체를 아주 손쉽게 누구나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순식간에 확산이 되고 또 유튜브 같은 또 새로운 매체가 미디어 매체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산업 트렌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는 이런 쪽에 좀 중심을 두고 비대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비대면 생활에서 우리가 좀 뭔가 캐치할 수 있는 우리 강원도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 거기에 사회적 경제 영역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면 좋겠냐, 요거를 한번 토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도의 구체적인 정책은 조금 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조세영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디지털 사회가 가져오는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이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조금은 좀 개인적인 입장으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전문가라고 모두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정말 동네 그 평화 아저씨 뭐 이런 입장에서 느끼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뭐 디지털 사회 뭐 이게 기본적으로 정보화 사회의 연장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디지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뭐 특징을 좀 두 가지 정도로 좀 좁혀보자면, 하나는 관계, 의사소통 문제, 소통을 종전에는 되게 이제 일방향적인 그런 소통이었다고 한다면 관계에 기반한 쌍방향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 특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원래 우리 민족이 굉장히 빨리빨리 민족이기도 하긴 하지만 디지털화가 이제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접근성도 굉장히 좋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쌍방향성, 신속함, 그리고 접근성 이런 것들 통해서 다양한 그 편의와 편익이 굉장히 증대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화가 소통을 많이 증대시키고 있고 편의와 편익은 골고루 나눠지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아까 이제 김민정 선생님이 발제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디지털화에 대한 좀 비판적 시각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디지털화의 긍정적인 편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디지털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그런 그 계층들에게는 주어지지만, 여기서부터 좀 배제되어 있는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 편익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이 속도가 굉장히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화의 속도, 이제 그것으로 인한 편익의 증가의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그만큼 그 편익으로부터 배제되는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질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도저히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전에 대하소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기본적으로 대하소설의 기본 구조는 3대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다음에 부모님 세대, 그다음에 이제 그 자식 아이들 세대, 이 3대가 살아오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이제 대하소설의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3대가 같이 사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세대 간의 연결이 거의 없고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제가 요즘 이제 80년 좀 넘으신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노모께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TV를 켜는 것도 힘들어하시는 거죠. TV가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뭐 스마트 TV, 전화도 스마트폰 뭐 똑똑한 전화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기계가 똑똑해지는 속도로 도저히 못 쫓아가서, 그러니까 기계는 똑똑한데 사람은 똑똑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가 똑똑해지는 것은 사람이 편리하려고 하는 건데, 사람이 그 편리에 의해서 오히려 접근성이 배제되고 격차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결국 이제 디지털화라고 하는 게 정보화의 연장일 텐데 이 정보화라고 하는 것도 주어지는 정보의 양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정보가 과연 그러면 좋은 정보냐?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런저런 뭐 가짜 뉴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정보는 넘쳐나지만 쓸만한 정보는 찾기 어렵고, 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정보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나쁜 정보에는 쉽게 노출된 이런 문제들이 안 좋은 선택하게 되는 이런 문제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정보가 너무 많아지면서 나쁜 정보들이 양산되면 이 정보를 정화하는 이런 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너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 이것도 사회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뭐 이런 이제 완전 경쟁 시장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있는 거지만,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정보가 완전히 제공되어야 하는 이런 게 그 전제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잘 작동돼서 훌륭한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런 걸 텐데, 이제 이 정보에 접근하는 그 제약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이 조화로운 시장이 작동되지 못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주어지는 정보를 접근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계속 발전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조화로운 시장이라고 하는 게 아예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점에서 디지털 사회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장밋빛으로 볼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김민정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비판적인 측면에서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디지털화가 만들어내는 이런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가 저는 오히려 사회적 경제에 좀 주목해야 될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강민정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이제 그 디지털화가 갖고 올 수 있는 부작용의 사례를 아주 구체적으로 찝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디지털화로 인해서 저희가 가장 먼저 겪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늘상 뭐 배달을 시키고 뭐 택시를 타고 할 때 쓰는 이제 그 플랫폼 노동이라는 형태가 뜨고 있는데요. 최영미 대표님께 도대체 이제 플랫폼 노동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얘기를 좀 먼저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하시는 활동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플랫폼 노동, 디지털 사회에서의 플랫폼 노동이 지금 현재 어떻게 가고 있는지 좀 개괄적인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은 얘기된 지가 오래됐는데 요즘 같으면 양적인 게 모여서 질적으로 변화하는 것 같아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제가 어저께 점심을 굶고 이동하면서 튀김 포장마차 있죠. 거기서 뭘 먹고 싶었는데 현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포장마차에 조그만 계좌이체 됩니다 라고 나와서 혹시 오뎅 2개 먹고 1,500원 계좌이체 되나요? 그랬더니 카카오페이 하신다고요. 그것도 서울 교회 쪽이었는데 좀 외진 쪽. 야, 이건 정말 저보다 훨씬 빠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급속한 변화 속에서 저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산업적인 측면, 기업적인 측면, 노동적인 측면 세 가지의 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 IT 기술의 기반을 갖고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산업 분야가 인프라가 바뀌는 거죠. 거기에서 새로운 또 산업들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럴 때 국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을 갖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과연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그리고 노동 존중의 그러한 활동을 벌이고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건강한 기업들을 어떻게 육성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과제가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플랫폼 경제 이거를 얘기할 때 가장 큰 비판 중에 하나가 아니 왜 에어비앤비는 본인 소유의 숙박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는데 그 숙박을 대준다는 걸로 돈을 왕창 버는 걸까? 그리고 왜 거기는
우리나라 여관 모텔들이 받는 위생 점검 등등 규제를 하나도 안 받는 걸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지금 요식업을 직접 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온갖 위생에 대한 것, 점검에 대한 것들은 전부 피해 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산업의 구성 요소인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법으로 어떤 제도로 규제를 하면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제 이러한 흐름이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산업을 뒷받침하고 기업에서 일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동자들은 어떠한 포지션으로 이 변화에 대응을 해나가고 역할을 해야 될까? 이제 이러한 흐름이 있는데요. 저희가 좀 이따가 그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협동조합이라고 플랫폼 프리랜서를 같이 붙였습니다. 그 이유를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디지털 경제라는 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10년 전, 2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전화로 주문과 서비스 요청이 들어온 것들이 점점 앱이라고 하는 거, 온라인으로 실시간 주문으로 바뀌게 되고 나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일거리, 일자리를 얻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짧은 시간에 주문도 들어오게 되고 내가 예전에는 내 바로 옆에 어떤 일자리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앱을 통해서 금방금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짜리건 2시간, 3시간짜리건 내가 학생이건 직장인이건 그러한 틈을 타서 이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식의 노동자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확대되는 직종 역시 드라이버, 운전, 우리나라에는 대리라고 하는 특별한 게 있는데 드라이버 계통, 그 다음 가정을 방문해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 서비스 분야, 그 다음은 다양한 문화예술 프리랜서 분야, 그리고 동네 조그만 심부름이라든가 이 4가지 영역이 국제적으로나 우리나라나 똑같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여기에 종사한 사람들은 20-30% 이상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은 이러한 그 산업은 냅두고요. 이러한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어떻게 이 영역에서 많이 건강하게 육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경제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 해결 방안으로 일단 협동조합 방식으로 풀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그 관련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다시 특보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강원도의 좀 구체적 사례를 질문 드릴 겁니다. ICT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려는 노력을 좀 하고 계시고 최근에 아까 지사님도 발표를 하신 게 있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과 강원도의 사례를 통해서 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전 세계 유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항상 시민들이 모이지 못하는 그런 활동의 영역이 이제 지속돼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 이제 강원도에서는 GTI 무역 박람회라는 거를 개최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 박람회라는 행사 자체는 기업들이 안에 들어가서 부스를 설치하고 또 그 기업을 방문하기 위해서 국내외에 있는 바이어들이 와서 무역 상담을 하고 또 각종 이제 행사들이 그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종합적인 행사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과연 이 박람회를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강원도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 고민의 해결책으로 나온 게 결국은 ICT 기술을 좀 활용해서 이거를 한번 우리가 극복해보자 라고 해서 이번에 GTI 무역 박람회가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GTI 무역 박람회 성공적 개최가 됐던 그 요인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일단 정보통신망과 결합이 됐어요. 박람회 자체가. 그러면서 SNS를 통한
그 무역 박람회에 마케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디어 매체가 이제 전통적인 미디어 매체 외에 유튜브 같은 미디어 매체가 확장해서 확 커져 버렸는데요. 그 유튜브 플랫폼과 연계해서 이 무역 박람회가 진행이 됐고,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3D 그래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픽 기술을 활용한 3D 가상 전시관을 운영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ICT 기술을 융합이 돼서 우리가 이런 종합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다 보니 결과 발표한 게 있습니다. 박람회 결과 발표. 총 2억 5,731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한 2,949억 원 정도 규모의 수출 계약이 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온라인 수출 상담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해외 초청 바이어 32개국에서 274명이 참가를 했고, 국내 매칭 기업 118개가 참여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리고 SNS가 발달을 하면서 중국에는 왕홍이라는 단어에 이제 새로운 단어가 좀 나왔는데요. 그 왕홍이 뭐냐면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개인이 어떤 상품을 받아서 주변 지인들 혹은 자기들하고 친구를 맺고 있는 온라인 친구들한테 상품을 소개하면서 판매하는 그분들을 왕홍이라고 해요. 물론 아주 큰 매출액을 일으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GTI 박람회에서는 여기 중국 왕홍을 또 같이 협력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제품을 프로모션을 하고, 또 SNS를 기반으로 한 요즘 뭐 라이브 커머스, 소셜 커머스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시스템도 같이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홈쇼핑, 또 이제 베트남 같은 데 수출하는 그 일반적인 무역 형태의 수출도 좀 진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 오프라인 판매액이 13억 7천여만 원을 또 달성하게 되는 쾌거를 마련을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박람회, 과연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서 박람회를 개최했을 때 과연 그 공간 안에 몇 명이나 왔을까라는 이제 박람회 방문 인력에 대한 것도, 인원에 대한 것도 우리가 결과치로 좀 뽑을 수 있는데, 이게 인터넷에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인터넷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그 온라인 접속자 수가 400만 명에 육박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고, 그 전용 플랫폼에서 387만 명,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10만 6,800명 정도가 이제 같이 이 박람회 참가를 한 거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 사람들이 모이면 안 돼라는 정부 지침들이 막 내려오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뭔가 또 다른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다. 그거는 ICT 기술이 접목된 우리가 늘상 일상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기술들이 총집약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하나의 성공사를 만들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질문하신 것 중에 그 강원도의 이제 앞으로 정책 방향, 뉴딜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을 말씀하셨는데요. 엊그저께 지역균형 뉴딜 강원 포럼이라는 행사가 개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는 지금 총 5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한번 치고 나가 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온라인 디지털화가 첫 번째 분야고, 새로운 에너지 산업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촉진, 재난재해 대비 시스템 구축, 녹색 산업화, 5개의 분야를 선도적인 뉴딜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25년까지 여기 이제 도비를 집중 투자하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한 사업 분야에서 새로운 강원도만의 성장 동력을 좀 찾아보겠다. 그 성장 동력을 찾고, 그러면서 지역에서 일자리도 좀 창출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를 시켜보겠다라는 목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사회적 경제 영역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개 분야에
ICT 기술과 뭔가 접목이 된다고 하면 많은 부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저도 이제 막 강원도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5개 산업 집중 분야의 사회적 경제 영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융합을 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많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무역박람회 통해서 실제로 수출 상담으로 이어진 사례를 좀 소개해 주셨고요. 그리고 5대 선도 뉴딜 과제를 뽑고 거기서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이제 디지털을 거꾸로 활용을 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사례를 좀 소개시켜 주신 것 같고요. 이제 최 대표님께 구체적으로 또 여쭤볼게요. 약간 좀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플랫폼 경제를 선도적으로 좀 대응하시기 위해서 협동조합 방식을 갖고 문제를 해결을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하시고 계시는 플랫폼 협동조합, 플랫폼 프리랜서 협동조합을 좀 소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협동조합은 원래부터 문제를 느끼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조적으로 만드는 조직이기 때문에요. 지금 얘기한 플랫폼 도입, 그래서 우리의 일자리가 더욱더 불안정해지고 쪼개진다, 이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우렁각시라고 하는 앱을 갖다 만들어서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앱이죠. 그래서 가사 서비스를 갖다 하는 라이프 매직케어 협동조합도 있고, 또 하나 지금 핫 이슈 중에 하나인 대리노동자들, 대리운전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밤에 이제 손님을 내려주고 집을 가려면 어디 가서 셔틀버스를 타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려요. 처음 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본인들끼리 대리여지도, 대동여지도가 아닙니다. 대리여지도라는 앱을 갖다가 공유를 하면서 가장 빨리 가는 정류장이 어디 있나, 이렇게도 스스로 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IT 노동자들도 IT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크몽 비슷한, 크몽이라든가 그런 식의 이제 플랫폼을 갖다가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마다 이렇게 만들면서 성공은 아니죠. 실패도 하고 어려움을 겪다가 계속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차피 플랫폼을 이용해서 일자리와 일거리를 얻지만 그전에도 가사도우미, 가사노동자들은, 그리고 문화예술 프리랜서들은, 교육 강사, IT 개발자, 대리 노동자들은 전부 불안정 노동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프리랜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플랫폼에만 너무 방점을 찍으면 오프라인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을 분열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가 똑같이 불안정하구나. 그리고 플랫폼이 더더욱 불안정하고 우린 너무 힘이 들어서 도대체 누가 움직이고 나한테 누가 일거리를 어떻게 배분해 주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약속을 갖다 한 거예요, 작년에. 우리한테는 사회보험도 안 된다. 그러면 정부는 계속 산재 고용보험 늘린다는데 우리한테는 아무도 와서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4대 보험을 갖다 만들어 보자. 직업훈련 굉장히 필요합니다.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직업훈련도 안 되네. 아무것도 없고 일자리도 우리끼리 알아봐야지 되네. 그러면 같이 모여서 네트워킹하자. 협업을 하자. 라고 해서 올해 7월에 1년 정도의 준비를 걸쳐서 공식 발족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아까 얘기한 가사노동자, 대리운전, 문화예술 프리랜서, 보조출연자, 노동조합까지 같이 결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형 플랫폼, 그리고 사업용 플랫폼 시도하고 있는 이런 거를 힘을 합쳐서 좀 더 탄탄하게 실험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실패를 하더라도 공동으로 실험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 프리랜서는 사업고용 모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도 역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유럽의 스마트처럼 행정 처리를 도와줄 수 있는, 계약을 돕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서로의 편익을 강화할 수 있는 시범사업도 해보자. 두 번째로는 협동조합 중에 저희는 30%가 프리랜서들이 만든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불안정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조직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정부는 맨날 무슨 제도를 만들면서 부르는 건 전문가들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를 개선해서 생태계를 친화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토론회 정책 제안 등을 해갖고 정부의 대변자 노릇을 해보자. 이게 두 번째 우리의 목적입니다. 최근엔 좀 고민스러운 거 하나가 정보 격차의 문제예요. 저희 협동조합도 왜 대자본만, 대기업들만 앱을 만들고 그거를 해? 우리도 할 수 있어야지 되고 접근할 수 있어야지 돼. 전 이게 정보 민주화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요구를 해나갈까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고요. 지지난주에는 호남권 가서 같이 활동하는 배달 노동자 사회적 기업 그리고 프리랜서 협동조합들이랑 간담회를 열었어요. 모였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다음 주는 서울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같이 이쪽 영역에 간담회를 엽니다. 저는 강원도에도 모이면 힘이 되고 협업을 할 수 있고 먼저 나간 어떤 모델의 고충과 이런 걸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함께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실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좀 만들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하나 더 여쭤보는 게 협동조합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서 어떻게 하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거 갖고 어떻게 연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지를 간단히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플랫폼은 도구일 뿐입니다. 제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안정적 일자리의 문제라고 하면 당연히 그건 우리들도 할 수 있구나 모여서 규정을 만들면 그런 자기 문제의식이 명확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모여서 가는 곳은 뭐 지원센터 같은 게 많겠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자신이 플랫폼을 도입해서 협동조합 사업을 주되게 할 것인가 정하셔야지 돼요. 그때의 플랫폼은 아까 가사 서비스 주문형처럼 사업용 플랫폼일 수도 있지만 대리기사처럼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우리 혼자뿐 아니라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강원도 춘천에 노인돌봄 그리고 가사돌봄 아이돌봄 이런 곳이 모여갖고 주민들의 서비스를 신청받고 또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은 짜면 된다. 하지만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가 일자리에 있어서 이런 게 명확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최영미 대표님 사례는 이제 선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디지털 방식으로 먼저 치고 나가서 해결해 보려는 시도로 좀 해석이 되고요. 오늘 조국정님은 계속 부정적인 사이드에서 악역을 좀 맡고 계신데요. 이번에 또 한번 부정적인 사이드를 어떻게 또 해야 될지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긍정적 사례 정책적으로도 먼저 선제적으로 막고 부정적인 사례도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과제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떤 게 있을지 좀 말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주신 그 연장선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이렇게 삐딱한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닌 입장에서 그냥 평범한 시민 일종의 이제 디지털 사회에 적응해 가고 있는 이제 꼰대라고 하면 너무 그렇겠죠. 하여튼 동네 아저씨 입장에서 느끼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의식들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제 디지털 격차의 문제, 내지는 디지털 소외, 배제의 문제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거를 저는 사회적 경제가 주목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 ICT 기술을 포함해서 다양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활용해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제 그 성정상 말씀드렸었던 전자의 문제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디지털 격차라고 하는 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회 현실이라고 하면 그런 문제들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를 제가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문제는 언어의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말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아까 3대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공존하고 있는 그런 세대들인데 노년 세대들은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말이 바뀌는 속도도 너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신조어들이 하루 지나고 나면 또 막 생기고 이러니까요. 도대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디지털 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말들을 상당 부분이 또 이제 그 외래어여서 뭐 바로 이제 직수입돼서 쓰이기도 하고 이런데, 이제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 디지털 사회의 장점이 그 관계의 확장, 그 소통의 확장 이런 가능성인데, 그 똑같은 언어를 쓰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그 어쨌든 급격한 세대 단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거고, 근데 여기에 뭐 제가 약간의 혐의를 두고 있는 건데, 이게 좀 약간의 그 전문가주의적인 그런 혐의가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많은 분들이 디지털 사회의 용어를 그 나이 드신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계속 좀 정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저희 그 어머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TV, 스마트폰, 기계들은 굉장히 똑똑해져서 그걸 쓸 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리한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좌절감을 느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하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도 고민이 필요한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이제 접근성의 문제인데, 최근에 어쨌든 이제 그 위드 코로나 상황인 거잖아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는 이제 불가능한 것 같고, 뭐 코로나 19 후에는 뭐 코로나 2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계속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백신에 기대하면서 코로나랑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인데, 그러다 보니 어쨌든 비대면 그 수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비대면 수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그 교육 기회를 그 평등하게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것도 전제가 깔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대면 교육 기회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데 실제 우리 그 이제 취약계층의 아이들 이런 경우를 보면 이를테면 그 여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것을 옆에서 케어해 주거나 지원해 주거나 이런 이제 부모님들이 계실 경우에는 학습 효과가 굉장히 높아질 텐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동일한 그 교육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학습 효과 이런 것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경우에 따른 더 심한 경우에는 접근할 수 있는 기계, 뭐 이를테면 컴퓨터라든가 인터넷 환경이 안 좋은 경우에는 아예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속도가 느려서 못 쫓아간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일부 보고되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성의 문제를 접근성에서 격차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속도의 문제인데, 저는 이 속도가 그 정말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속도는 어떤 새로 나온 기계에 적응 좀 하려고 하면은 또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 또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그 적응력, 수용력이 높은 그런 젊은 층들에게는 되게 재미있는 놀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떨어지는 그 노년 세대로 갈수록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속도가 빠른가, 이렇게 사실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과학기술의 발달이라고 하는 게 수용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기술이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 생산자 입장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핸드폰만 예를 들더라도, 스마트폰만 예를 들더라도 이게 뭐죠? 무슨 기능이 생겨서 이게 적응했는데 좀 지나면 이게 되게 낡은 게 돼버려서 새로운 기종이 생기고 그걸로 이제 갈아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잖아요. 저는 최대한 그 이제 구형 모델을 쓰는 그런 편인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 구형 모델을 AS 받거나 이러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제로 그 과학기술의 발달, 거기에 따라서 생산되는 제품 이런 것들의 그 속도가 소비자, 이용자의 근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 생산자 중심으로 설계가 되고 실제 그렇게 작동되고 있어서 이것도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이제 기본권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이제 카카오 택시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카카오 택시가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미리 이제 전화해서 예약하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장소에 딱 와서 바로 이제 갈 수 있는데 언젠가 한번 길거리에서 노인분들이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 택시를 못 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카카오 택시 이런 거 잘 할지 모르시니까 이분들은 이제 옛날 생각만 하시고 큰 길에 나가면 택시를 쉽게 잡을 수 있을 거야. 근데 큰 길을 나가봐도 택시는 다니는데 다 예약된 택시들만 다니는 거죠. 이분들에게는 이동권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그 권리가 보장이 되고 있지 못한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되면 영화 그런 영화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켄 로치 감독 그 나 다니엘 브레이크인가요? 뭐 이런 영화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 갔더니 뭐 인터넷으로 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 못 하는데 이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가 내가 누려야 될 권리가 디지털 사회에서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 하나만 더 이제 다들 공감하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저도 한번 예전에 처음 그런 거 느꼈었는데 어느 햄버거 가게 가면 요즘은 그 카운터에서 주문이 안 되잖아요. 다 이제 키오스크 무인 주문기에서 되는데 어른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이걸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누가 옆에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하나만 누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누르고 세트 메뉴 하려고 하면 또 어디 들어가서 또 뭐 해야 되고 결제를 어떻게 할 건지 또 물어보고 이게 되게 피곤한 거거든요. 나는 그냥 단지 이걸 먹고 싶은 것 뿐인데 나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그걸 먹는 걸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실제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사회, 디지털 기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되고 배제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저는 여기에 좀 더 착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5가지로 이제 문제점을 크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강민정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하시고 이제 패널들 의견을 다 들으셨는데요. 한번 종합 정리하는 형태로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심심하다는 건 농담이고요. 여러 좋은 말씀 드리면서 뭐 제가 종합을 한다기보다 그냥 오늘의 또 주제가 어떤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좀 그쪽에 제가 생각을 조금만 또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들으니까 굉장히 유익했고요. 그런 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있었는데 생각의 정리가 확실하게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그랬는데 사실 저는 지금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는 일을 다시 정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디자빙의 시대다, 고정된 일터가 종말이 되는 시대가 온다.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그런 고정된 일터라는 것이 사실 인류 역사상의 긴 역사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산업사회에 들어서 대공장 시대가 열리고 그러면서 어딘가에 가서 출근해서 퇴근하고 그런 형식의 어떤 그런 일자리가 당연하다고 지금 생각할 뿐이지 사실은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생긴 인류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짧은 형태의 어떤 인간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쩌면 지금은 그 일의 모습이 변화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나타나는 플랫폼 노동의 모습도 우리 최영민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산업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정된 일터에 출근하는 가운데 여전히 불완전 노동은 존재했었고 그 불완전 노동이 소수이다가 지금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맞아서 어떤 그런 디지털 플랫폼이 가능하게 되면서 그런 불완전 노동들이 굉장히 광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는 그런 어떤 대공장의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곧 어떤 대공장이나 그런 큰 기업의
출근해서 거기서 그 임금을 받아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걸 하나에 취직해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평생의 어떤 일의 포트폴리오를 쌓아가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될 거다. 어디 좋은 직장 취직해가지고 거기서 평생 살아가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에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그것을 가속화 시켜주는 것이 바로 디지털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기는 괴리 이전에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일자리라고 했을 때 그런 대공장 형태의 일자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보고 사실은 한국형 뉴딜도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 뉴딜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1930년대 미국에서 그 공황 이후에 그 대단히 실업에 대한 대응으로 SOC를 그 정부에서 막 밀어붙여서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뉴딜이라는 표현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미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그런 그 대공황 시대의 실업을 해결하듯이 SOC를 통해서 디지털 분야에 일자리만 많이 만들면 문제가 해결되나? 이제 원래 정책 담당자들 그런 뜻은 아니었겠지만 뉴딜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저는 왠지 그런 시각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면 이건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지 않나. 이 속에서 일자리만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의 개념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린 일을 뭘로 볼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는 현재 돌봄 노동이라든지 문화예술 노동 같은 것을 이 화폐 가치로 잘 보상되지 않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불안정 노동인데 사실은 그 영역도 이 산업사회 이전에는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그 영역이었고 노동이란 표현이 그전에 없었겠죠. 일이었거든요. 단지 화폐로 보상되지 않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다 뿐이지 충분한 일이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오히려 돌봄이나 예술 사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치를 높여서 화폐로 보상할 수 있는 건데 다만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경력 단절된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돌봄 영역에 특히 많죠. 그쪽에 잘 보상만 된다면 왜 청년들이 가면 안 됩니까? 왜 문화예술 종사하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불완전하게 노동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어떤 그 화폐 가치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우리가 그 일을 다시 일자리라는 표현보다는 일로 존중하고 일을 다시 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고요. 조금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의 어떤 조직화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회적 경제가 그 플랫폼 노동자를 조직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과도기적인 형태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뜻이냐면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산업사회 이후에 노동을 존중하면서도 노동의 존중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관계 속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꾸준히 싸워서 쟁취한 게 노동상권이잖아요. 뭐였더라? 예,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맞죠? 예. 예, 그렇게 우리가 많은 제도화 속에서 이제 겨우 그런 것들을 제도화 시켰고 여전히 사실 아직은 노동이 자본에 비해서는 약한 그런 힘을 갖고 있죠. 꼭 약하다. 아무튼 그런 어떤 대결 관계에 있는데 그 자체가 이미 산업사회에 조직된 노동자들을 위한 권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회는 변화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조직된 노동자를 위한 권리를 지금은 이제 제도가 지켜준다 하더라도 그럼 새로 나오고 있는 이런 다양한 개인의 어떤 노동의 형태는 누가 보장해 줄 것이냐.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은 이 플랫폼 협동조합인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마치 기존의 제도에 우리도 그 보장을 받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은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개인들도 조직되지 않아도 개인의 일이 존중받고 그리고
이런 큰 대기업이나 자본과 대적해도 전혀 그 문제 없는 어떤 그런 형태로 뭔가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뭐였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제 그런 거. 그리고 복지제도도 그렇죠. 우리 사실 다들 그 큰 직장 대기업 들어가려고 그러는 게 일단 기업을 들어가야 국민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그런 쪽이 훨씬 이런 직장을 들어가야 사실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지제도도 이렇게 어딘가에 어딘가에 취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확실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만이 어떤 혜택을 받는 형태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를 가지지 않아도 내가 다른 어떤 플랫폼 노동이 되었든 그런 형태의 노동을 해도 이런 어떤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런 산업사회 패러다임 속에서 있는 이 복지 체제 자체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개인의 개별 노동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 그게 진정한 포용 사회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제 기본소득 논의 같은 게 있잖아요.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개인이 조직된 노동자가 아닌 개인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가 된다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시대가 될 텐데 그랬을 때 기본소득이 이 경제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삶을 어느 정도 삶의 질을 유지해 줄 것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왜 무노동, 무임금에 우리가 이렇게 박혀 있는 이 속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했는지 올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당연하게 생각이 들게 됐죠. 오히려 사람들이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기본소득 같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를 마무리하면 결국 그 사회적 경제는 저는 어떤 시대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는 어떤 사회적 경제라는 게 어떤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어떤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조직의 형태나 우리 어떤 연대나 협력의 내용들이 이렇게 제도화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우리 노동 3권이 정착화되기까지 100년 가까이 걸렸는데 그래서 이런 새로운 노동의 형태를 변화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불안함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사회적 경제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는 혹은 그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포용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사회적 경제가 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일 자체에 대한 변화를 지금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일 자체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거기에 맞게끔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많은 지난한 시간이 걸릴 거고 또 많은 투쟁과 고통이 따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경제가 그 사회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 관점 하에서 좀 뭐 패널들 유튜브에서도 질문도 관련이 돼 있긴 한데요. 최영미 대표님께 이제 그럼 강원도에서 플랫폼 노동을 협동조합 방식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금 이따가 사실 할 질문이긴 한데 미리 좀 땡겨서 하는데 제가 지금 잘 질문하고 겹쳐서 그렇거든요. 지금 강원도는 왜 디지털화가 뒤져 있고 근데 지금 그래서 문제점이 어떻게 보면 덜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강원도를 조직화하고 플랫폼 프리랜서 협동조합을 갖고 구성해 나가신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어떤 팁을 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먼저 강원도가 디지털화가 늦었다, 기반이 약하다는 말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실은 수도권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강원도는 제가 오기 전에 잘 이제 모르니까 그 자료를 좀 보니까 과기부에 그 왜 빅데이터 및 플랫폼 센터 사업이라든가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기반을 만들고 하는 거는 이제부터 시작이고 오히려 강원도가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인프라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일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워커. 되게 재미있는 게 ILO에서도 이제는 인플로이 피용자라는 말을 없앴어요. 그냥 워커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쓰자고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런 파트타임이건 혹은 프리랜서로건 그 온라인 앱을 이용해서 온 오프라인이건 크라우드 워크건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강원도엔 또 신도시들이 이제 도시도 만들어지고 하니까요.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 농산촌에 사시는 고령자들 그리고 이런 정보에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그 온라인으로 더 좋은 서비스가 갈 수 있을까? 그 이분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을까? 두 가지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노동의 과제와 복지의 과제. 그래서 저는 강원도는 오히려 첫 번째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산업 정책을 사회적 경제와 연관시켜야지 된다. 사회적 경제도 파트너라고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지 그냥 뭐 너희 뭐 하나 있니 n분의 1 이러면은 그 플랫폼 협동조합은 발전이 없다라고 사실 생각해요. 그 전 디지털 뉴딜에 굉장히 비판적인데 그 부분에서도 그 들어가는 몇 조 중에 단 100억도 사회적 경제 쪽으로는 배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다라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저는 경기도가 죄송합니다. 강원도가 지금 집중적으로 전략적인 협동조합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즉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나 연대랑 손을 잡고서 전체 과제가 돌봄이라면 거기는 돌봄 노동자들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와 돌봄을 받는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상호 연관을 시켜줄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공유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 강원도에 꼭 도입돼서 그걸 만들고 거기 따라서 일거리가 거래되고 복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좀 전략 의제들을 만들고 그 플랫폼 협동조합을 하고자 하는 그 불안정 계층들에 대한 어떤 모일 수 있는 사업들 있죠. 그거를 우리 부장관님이랑 강원도 사경센터가 내년도 전략 의제로 잡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를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이 여기서 더 많이 연대해서. 네, 그 조국장님한테 예. 그 이 뒷부분의 질문을 연관 지켜서 지금 활동가로서 연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강원도 디지털 지금 상황에 대해서만 좀 꼭 집어서 좀 짧게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좀 전에 그 네. 최 대표님 말씀해주신 거하고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제 어제부터 그 이 포럼에 온라인에서 참여하셨던 분들은 어저께 이제 통합돌봄 관련된 주제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이 종합포럼 자체가 우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일부가 좀 담겨져 있는 건데 주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 강원도형 통합돌봄 시스템을 사회적 경제에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사실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문제의식에 저도 이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그 디지털 사회와 강원도의 문제를 같이 고민해 보면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다른 시도, 다른 광역단위하고 비교했을 때의 굉장히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지리적인 문제일 겁니다. 물론 이제 인구 구성상의 그 초고령화 뭐 이런 문제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지리적인 문제만 하나 놓고 봐도 이제 서울 사람들은 이제 강원도가 이렇게 큰지 잘 모르시죠? 뭐 이를테면 제가 원주시에 살고 있는데 원주시에 한 3, 4만 정도 인구가 되는데 서울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뭐 1000만은 아닌데 한 800만 정도 되나요? 하여튼 뭐 그 정도 된다고 치면 서울 면적보다 원주시가 더 넓거든요. 이제 이 상상이 잘 안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그 몇백만이 몰려 살고 있는데 똑같은 면적의 원주는 30몇만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잘 실감이 안 되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면적이 넓은 기초지자체가 강원도에 있죠. 홍천군. 홍천군은 아마 서울의 한 거의 2배 가까이 될 겁니다. 근데 인구가 한 5만 정도 될 거예요. 5만보다 아마 조금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면적의 강원도민들이 이제 곳곳에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디지털 사회의 장밋빛 미래가 잘 연결된다고 하면 이렇게 그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도민들의 삶 그리고 복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디지털 기술이 다 이렇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이제 대하소설 뭐 3대 얘기 뭐 드렸잖아요. 노인도 있고 중년도 있고 이제 청년도 있고 이제 이런
그 사회인데 이건 이제 달리 표현하면은 그 전근대를 경험했던 분도 계시는 거고 근대 한복판을 경과했던 세대도 있는 거고 지금 탈근대 탈산업화 사회로 가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이런 겁니다. 이런 뭐 이걸 사회학적인 용어든가요? 여기서 비동시성의 동시성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 전근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탈근대에 함께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이런 조치들이 만들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사회의 통합 자체가 깨져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경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제 원래 본업은 지금 이제 사회적경제연대에서 사무국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제 본업은 이제 학교급식 관련된 일, 결식아동 도시락 만들어서 배달하고 설거지하고 원래 이런 일종의 이제 밥집 아저씨가 원래 제 본업이었었는데요. 어느 그 군에서 그런 결식아동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은 이제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결식아동 도시락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집집마다 갖다 줬었는데 자원봉사자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등등해서 어려워서 이걸 이제 그 전자카드로 이제 바꾼다. 전자카드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전자카드를 주고 그럼 이 아이들이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음식을 사 먹거나 아니면 이제 식재료를 사 먹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 말씀이 저는 되게 가슴이 아팠던 게 본인이 직접 아이들 이제 배달을 해보니까 굉장히 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에 한 명, 이산에 한 명, 이산에 한 명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새 집에 가기 위해서 한 3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산골짜기 들어가서 또 나오고 또 이산골짜기 들어갔다 또 나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전자카드라고 하는 일종의 디지털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쓸 수 있게 그렇게 바꾸려고 한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씁쓸했던 거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1시간 걸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나오지? 걔들이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어딘가에 가서 이걸 사 먹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힘드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근데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좋아서 막 장밋빛으로 생각하면 뭐랄까 드론 날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아이들이 집에 없으면은 태양광 발전 이용해서 뭐 집 앞에 조그만 냉장고를 붙여놔서 거기에 그 음식을 배달하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건데 문제는 이제 그런 디지털 기술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금 잘 접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거를 그냥 뿌려주는 방식으로 뭐 심하게 표현하면 낭비하고 있는지 이건 좀 돌아볼 문제라는 거죠. 다른 문제를 많이 잘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결국 이제 특보님의 과제로 저희가 이제 몰아서 던져 드려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언을 이제 특보님한테 지금 나왔던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정책으로 보좌를 하실지에 대한 질문을 드릴 거고요. 이제 그러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 질문을 받을 시간이 좀 안 돼서요. 요 특보님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실지를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제 오늘 이틀 연달아 이제 이런 행사가 계속 진행이 됐고 저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토론하시는 내용을 계속 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오늘 행사를 주관한 그 혁신센터하고 저희 이제 또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도청에 있는 관련 부서하고도 좀 많이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 그걸 정식으로 이제 저희가 건의문으로 좀 만들어서 도지사님께도 보고를 한번 드리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강원도의 이 지리적 여건, 지리적 문제에 대한 것도 저도 정말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18개 시군하고도 또 아마 이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야 우리 강원도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끌고 나가는데 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이 주제는 별도로 세션을 만들어서 계속 진행해도 뭐 할 말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다른 자리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패널들 그 온라인에서 올라온 질문들 같은 경우는 아마 센터에서 정리해서 또 다시 한번 답변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 나왔던 주제나 문제의식 같은 경우는 또 교수님이 리서치 연구를 통해서 정책을 만드시고 특보님 통해서 실제로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가는 과정들이 곧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마무리하시나요?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저기 예, 2분 시간이 남아서 있는 것 짧게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요.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어떤 주어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기술 결정론이라고 하는데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사회적 경제가 또 사람이 어떤 형식으로 이 기술을 활용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진 그런 사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런 것 속에서 어떤 많은 고통들이 있었다면 오히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통해서 오히려 소외된 인간의 노동이 더욱더 존중받고 또 인간이 노동하지 않아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술을 누리고 정치를 논하고 정말 그런 어떤 사회로 변화하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고 저는 사회적 경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발제부터 정리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4부 안전한 내일의 일자리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5분 뒤에 종합토론 강원도 사회적 경제 미래를 그리다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 이따 뵙겠습니다. 모두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